안녕하세요. 저는 김세준, 올해로 65세가 된 은퇴한 세무사입니다. 40년 가까이 세무 현장에서 기업과 개인의 재산 관리를 돕다 보니 돈과 부동산, 그리고 가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얽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그리고 상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시세 차익과 수익형 부동산의 차이, 그리고 상속증여 준비의 중요성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이 얘기는 단순한 재테크 강의가 아닙니다.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가슴 아픈 현실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 집 건물값이 2배로 뛰면 이제 걱정 끝이겠네? 저도 예전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오신 한 고객의 이야기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성수동에서 광고판 임대업을 하던 박 회장님은 20년 전 100억에 산 건물이 200억이 되었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세준 씨, 건물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왜 작년보다 더 힘들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지금 연 임대료가 3억이니까 수익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100억일 땐 3%였는데 말이죠. 박 회장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건물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었어? 좋죠. 하지만 세금이 같이 오릅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시세 차익의 그림자. 부동산 투자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길. 둘째,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는 길. 문제는 시세 차익이 커질수록 수익률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박 회장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죠. 건물 가치는 뛰었지만 세금과 관리비, 공실률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지금 잠깐 멈추고 본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시세가 많이 오르면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상속은 돈 많은 집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 년 전 제가 상담했던 한 가족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산층이었어요. 부모님이 오래전 사둔 빌라 한 채, 그리고 시골 땅이 조금 있는 정도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제들이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그 땅 절반은 내 거라고 했잖아. 네가 뭘 들었든 유언장에 없으면 법대로 하는 거야. 결국 유류분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유류분이 뭔지 아시죠?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그 소송이 한번 시작되면 몇 달 만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본 최장 기록은 무려 10년이었죠. 그 10년 동안 형제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논현동과 잠원동의 두 자매. 비슷한 시기에 논현동에 건물을 가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건물 지분의 50%를 큰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지분이 하나도 없었죠. 딸은 평소 아무 말 안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소송을 걸었습니다. 또 다른 잠원동 사례는 아들에게 75%, 딸에게 25%를 주고 현금 보상까지 해줬는데도 소송이 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버지가 날 차별했다는 감정 때문이었죠. 여러분,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액보다 감정입니다. 수억, 수십억이 오가는 문제지만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서운함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차이 숫자로 보여드리죠. 이쯤에서 박 회장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회장님은 처음에 건물을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억에 사서 200억에 팔면 세금이 약 50억이 나옵니다. 결국 손에 남는 건 50억 뿐이죠. 그런데 법인을 활용했다면 같은 차익이라도 세금이 약 20억으로 줄어들어 순이익이 80억이 됩니다. 무려 1.5배 차이죠. 더 나아가 부모가 개인 땅을 팔고 그 매각 대금을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에 빌려주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지만 시기와 절차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더 큰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의 힘, 그러나 양날의 검.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대출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무리한 대출은 위험하지만 잘 쓰면 자본을 몇 배로 키울 수 있습니다. 현금 100억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으로 건물을 그냥 사면 나중에 200억에 팔았을 때 차익은 100억, 세금 50억, 순이익 50억. 결국 총 자산은 150억이 됩니다.
그런데 10억만 내고 90억을 대출받아 건물을 산다면 매각 차익 100억에서 세금 20억을 빼면 80억이 남습니다. 대출을 갚고도 60억이 남죠. 이 방식으로 여러 건물을 동시에 굴리면 자본이 폭발적으로 불어납니다. 물론 금리 상승이나 공실률 증가 같은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건 투자 기회를 스스로 막는 겁니다. 상속은 사랑의 완성이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은 돈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가족의 화목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을 놓고 부모가 자식에게 "너 먹어.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처럼 재산을 나누는 순간에도 그 마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세금은 고통이고 상속은 때로 금매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고통보다 자식의 고통이 커지는 순간 가족은 흩어집니다. 10년을 끌었던 상속 분쟁. 10년 전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말투는 점잖았지만 눈빛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 우리 애들이 더 이상 형제 아니에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서울 시내에 상가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큰아들에게는 지분 60%, 둘째 아들에게 40%를 증여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건물값이 150억이었는데 몇 년 뒤 300억이 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큰아들에게 말했죠. 당시에는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더 준 거지만 이제 형편도 똑같은데 왜 지분을 조정 안 해주냐? 큰아들은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끝난 건 건드리지 마. 결국 둘째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송이었지만 서로의 배우자와 자식들까지 끼어들면서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명절에도 안 보고 부모 장례식 때도 따로 왔다 갔죠. 그 소송은 무려 10년이 걸렸고 결국 판결이 나왔을 땐 건물값이 이미 더 올랐고 세금과 소송비로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상속 재원 10년 전부터 준비하라. 이 사건에서 저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상속 준비는 사건이 터지기 10년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할 때는 금액의 균형뿐 아니라 심리적인 균형도 맞춰야 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한쪽을 차별하면 언젠가는 불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논현동 건물 소송처럼 아들에게만 50%를 주고 딸에게는 전혀 주지 않으면 딸은 거의 확실히 소송을 겁니다. 잠원동 사례처럼 현금 보상을 했어도 서운함이 남으면 법정으로 갑니다. 지분 섞기와 회피 전략?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그럼 지분을 섞으면 되겠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지분을 아들과 딸 모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지분을 섞으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분 비율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건물 매각이나 리모델링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되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아예 부모 생전에 건물을 며느리에게 팔아버리는 방식을 씁니다. 형식상 매매지만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도 세무 리스크가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며느리에게 건물을 판 이유. 저는 몇 년 전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김 회장님 부부가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죠. "김 선생, 우리가 가진 건물 하나를 며느리한테 팔려고 합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에게요? 왜 아드님이 아니라요? 회장님이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한테 주면 딸이 가만 안 있거든요. 며느리한테 팔면 그건 상속이 아니라 거래가 돼서 소송거리가 줄어든다고 들었어요. 형식은 매매, 속마음은 상속. 회장님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건물 시가는 50억 원이지만 며느리에게는 40억 원의 매매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금은 은행 대출과 부부 공동 자금으로 마련하고 나중에 아들이 대출을 갚아 나가면 사실상 아들 부부의 건물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딸이 유류분 청구를 못한다더군요. 회장님은 이미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본 겁니다. 형제끼리 소송으로 5년 넘게 싸우는 걸 보고 본인 집안은 그런 꼴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숨은 함정? 저는 곧바로 경고했습니다. 회장님, 그 방법은 가능하긴 한데 위험합니다. 국세청에서 시가보다 낮게 거래했다고 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또 형식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가산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매매를 하시려면 거래 시점에 감정평가서를 받아 시가를 입증하시고 계약금과 잔금이 실제로 오간 내역을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회장님 부부는 며칠 고민하다가 가격을 시가와 최대한 가깝게 조정하고 거래 절차를 모두 투명하게 밟기로 했습니다. 그 덕분에 건물은 무사히 며느리 명의로 넘어갔고 다른 자녀와의 갈등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회장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분쟁 예방 차원입니다. 세금 회피나 불법 증여로 쓰면 오히려 가족과 재산 둘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하고 서류를 완벽히 남기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처럼 가족 간 재산 이전에는 법적인 허점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장점? 여기서 다시 투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상속세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시세가 급격히 오르지 않는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 가격이 고정되면 공시지가도 천천히 오르고 세금 부담이 덜합니다. 임대료만 안정적으로 올라가면 수익률은 오히려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시골 읍내 상가처럼 거래가 잘 안 되고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는 건물이라도 임대료가 꾸준히 나온다면 매년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런 자산은 인플레이션 방어에는 약하지만 세금 측면에선 훨씬 유리하죠. 투자와 상속의 균형. 저는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목표가 뭔가요? 시세 차익인가요? 아니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가요?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대출을 적절히 활용해서 보유기간을 줄이고 매매 회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자는 부담이지만 빠르게 회전하면 자본을 크게 불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형을 원한다면 대출을 최소화하고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는 안정적인 부동산을 찾는 게 좋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꾸준히 현금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부자와 평범한 가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옵니다. 상속과 증여는 돈을 나누는 일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 계속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혹시 본인 상황이 겹쳤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10년 후가 아니라 오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 상속증여, 그리고 가족 분쟁을 예방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산뿐 아니라 소중한 가족 관계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